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절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이해입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셔서 아마 1절 끝나시고 2절에 들어오셨을 텐데요. 열심히 공부하시죠. 바쁜 시간 쪽에서 아마도 공부하고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내셔서 집중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자료 공유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양적 연구 또는 질적 연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연역적 방법, 아마 균합적 방법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역적 방법, 균합적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좀 비교하고 시험에 특히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질적 연구 방법의 종류 그리고 그 차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양적, 질적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양적 연구하고 또 연역법하고 같아요. 그래서 요 연역법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양적 연구를 요렇게 연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질적 연구와 균합법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올 때 연역법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양적 연구를 생각하시고 뭐 균합법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시면 질적 연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시작해서 네, 가설을 먼저 만들죠.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요. 그리고 가설을 가지고 이제 관찰을 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관찰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본다 이런 의미보다는 연구를 한다는 의미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일반화를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양적 연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는요, 조금 어떤 먼저 경험한 것을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경험한 게 있다면 그 경험한 걸 가지고 관찰하고 이론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양적과 질적, 연역과 균합법 이런 내용을 좀 아시고 가시면 좋겠다. 네, 텍스트를 먼저 보시면 연역적 방법은 이미 알려진 일반적인 원칙이나 이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정 사실이나 결론을 도출하려는 논리적 추론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균합적인 것은요, 이제 구체적인 관찰이나 사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찾아요? 일반적인 원칙이나 이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추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연역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미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균합적이라는 것은 이론이 좀 없고 새로운 사실에서 이론을 찾아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연역적 방법에서는요, 원인에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위에 좀 써주세요. 인과, 원인의 인자와 결과의 과자에서 인과관계를 우리가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과관계. 그래서 이론으로부터 도출해낸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해서 어떤 무엇을 관찰할지 알기 위해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 연역적 방법은 기술적 연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설을 검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연역법, 균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론이 있잖아요. 거기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라고 하는 이론에 기반한 겁니다. 반대로 균합적인 것은요, 경험적 자료를 일반화시킴으로써 이론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을 구성하는 균합적인 과정을 거치고요. 주로 탐색적 연구.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적적 방법은 탐색적 연구를 수행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렇게 이제 균합적 방법은 뭐 기술적 연구를 수행한다. 이렇게 틀리죠. 이런 문제들을 자주 내기도 합니다. 우선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발견하고 결국 사람들은 죽는다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런 연구들은 주로 이 연역적에서는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자원봉사 활동의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이런 연구들, 이미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균합적인 것은 중이병은 아직 이론이 사실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잖아요. 은둔형 외톨이 현상 같은 경우는
아직 이론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먼저 보고 지금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역법과 균합법이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역법과 균합적 방법의 차이에서 연역적이라는 단어와 균합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징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다면 구별을 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연역적 방법은 뭐와 연결이 된다? 양적 연구와 균합적 방법은 질적 연구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의 특징이 아닌 것은, 질적 연구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객관식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양적 연구를 생각할 때는 연역법을 생각하셔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양적 연구는 사회 현상을 수치와 통계를 사용해 분석합니다. 수치와 뭐를 통계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양적 연구는 연구와 관련된 뭐를 설정해요?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한다. 그래서 아까 위에 기술적 연구에 뭐가 있었죠? 가설, 검증이 있었습니다. 네, 양적 연구의 절차는 연구 문제를 먼저 정의합니다. 연구 목적과 연구한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기존 연구를 검토해요.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고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요. 연구를 설계하죠. 연구 방법을 결정합니다.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은 누구이고 분석 방법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죠. 자료를. 설문지나 면접, 관찰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검증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해서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양적 연구의 절차는 간혹 가다가 이 화살표 넣기 있잖아요. 화살표. 연구의 이론, 아까 우리 이제 1차시 했던 뭐 단계 있잖아요. 그 단계도 나오고 이걸 또 이렇게 놓고서 화살표 바로 읽기도 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양적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죠. 아무래도 객관성이나 신뢰성, 수치와 통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재현성이라고도 해요. 동일한 연구에서 연구를 반복하면 어떤 결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화 가능성은 연구 결과를 더 넓은 범위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 가능성.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주로 일반화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일반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했던 연구들을 통해서 이 집단의 특성은 이럴 거야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된 방법론입니다. 연구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조화되어 있고 연구 설계와 실행이 명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질적 접근법이에요, 질적. 질적 연구는 사회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는 연구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합니다. 사람들의 경험이나 태도, 인식, 문화 등을 자세히 탐구하며 어떤 면접이나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합니다. 주로 질적 연구는요, 통계를 사용하지 않고 설문보다는 주로 면접과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주로 면접이나 관찰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연구예요? 질적 연구예요. 양적 연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에 보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실 텐데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질적 연구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자료 수집하고 분석, 해석 등의 과정이 자, 동그라미 쳐요. 해석학적 순환을 거치기 때문에 연구 진행이 단계별 순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딱 양적 연구처럼 이렇게 딱딱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즉 질적 연구의 절차는 표집, 이제 우리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연구 대상을 어떻게 표집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목적과 관심에 적합한 동그라미 세요. 적합한 특정한 사례,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동그라미 세요. 의도적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는 목적 표집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에 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수집 방법은 참여 관찰, 심층 면접, 내용 분석 등이 있습니다. 네, 자료의 분석과 해석이에요.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서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은 대체로 전사라는 용어와 자료의 범주화라는 용어로 구분됩니다. 전사가 뭐냐? 자료를 있는 그대로 작성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면접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대화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것을 우리는 전사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요 용어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주화라고 합니다. 전사된 자료를 정독하면서 자료 속에 있는 주제를 찾아가고 수집된 자료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체계화시키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똑같은 연구를 하더라도 어떻게 구분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게 연구 주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자료의 범주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주관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자료 분석이나 해석을 할 때 연구자가 어떤 주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연구의 주제나 내용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적 연구는 주로 언제 하느냐? 선행 연구나 사전 지식이 전혀 또는 거의 없을 때. 그러니까 이미 이론이 만들어져 있으면 사실 질적 연구할 필요 없잖아요. 네, 복잡하고 미묘한 사회적 관계 또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탐구할 때, 소집단 또는 소규모 사회 역동에 관한 국지적이지만 총체적인 연구, 그리고 사건의 맥락, 흐름,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할 때, 그리고 형상 이면에 대한 가치체계나 신념체계, 행위 규칙, 적응 전략의 파악이 주 목적일 때 사용한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질적 연구의 조건과 또 질적 연구의 특징은 또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어요. 비슷합니다. 깊이 있는 이해, 사회 현상을 참여자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문맥을 중시합니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유연성, 연구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에 따라 연구 방향이나 질문이 계속 조정될 수 있고요. 참여자의 목소리, 연구자의 참여자의 경험, 생각, 감정 등을 중요시하며 참여자의 목소리를 연구 결과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석적 접근. 이 무슨 얘기냐?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여 연구 주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비교인데 어, 이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정말 한 해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걸 조금 더 여러분이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도록 한번 더 정리를 해봤어요. 뒤쪽으로 잠깐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비교를 제가 해놨습니다. 요거는 아마 이거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실제는 어떤 존재 여부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객관적인 실제를, 그 다음에 질적은 주관적 실제, 그 다음에 단일 실제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질적에서는 다양한 실제가 존재한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의 관계는요, 양적 연구에서는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질적에서는 상호작용,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가치 개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동그라미 치세요. 주관적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우리 앞에 시간에 연구는 주관적이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학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의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어떤 가치가 개입되는 주관적인 경향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관적인 단어 하나 가지고 계속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양적 연구의 특징이 아닌 것은이라고 하고, 연구자는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연구제에 사용된 언어는 공적 언어나 수량적 언어, 비공식적 언어, 맥락적 단어고요. 자, 연구 방법은요, 여기 연역적 방법. 그리고 질적은 뭐예요? 귀납적 방법. 그리고 가설 검증이라고 그랬죠. 여기 또 가로치고 뭘 쓸 수 있죠? 기술적 연구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기술적 조사, 여기는 탐색적 조사. 그리고 일반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양적 연구는 이 연구한 것이 이론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럴 거야, 모든 사람들은 이럴 거야라고 하지만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연구한 것을, 이 은둔형 외톨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모든 청소년들이 그럴 거야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일반화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연구 방법은 조사 방법과 실험이 있고, 그다음에 면접과 참여 관찰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연구자의 경험은 당연히 통계적 지식이 되게 높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질적에서는 참여 관찰의 경험이나 옆에 쓰세요. 면접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구자의 세계관은 통제가 가능하고 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객관적 실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연구 대상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상호적인 관계이고 주관적 실제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네, 요 밑에 호남 모형 설계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연구 단계 속에서 교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접근법이고, 양적 연구만 하고 질적 연구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양적 연구를 하면서 질적 연구도 하고 질적 연구를 하면서 또 양적 연구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 대한 차이를 소개시켜 드렸고, 또 자세히 설명드렸고, 비교도 해 드렸어요. 최근에는 이 문제와 더불어서 꼭 다른 문제 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네, 뭐가 나오냐면 바로 네, 이 질적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질적 연구의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그래서 그 5가지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질적 연구의 방법의 종류는 이 5가지는 사실 교재 한 권이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그 연구들의 각각의 특징보다는, 아니, 그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 연구가 무슨 연구냐, 질적 연구 중에 어느 연구에 해당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만 아시고 계시면 돼요. 자, 생애사라고 합니다. 생애사. 생애사 뭐죠? 한 사람의 인생을 연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생애. 그래서 한 개인의 삶과 그의 경험을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사 누가 나와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이 연구는 또다시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또 다른 용어가 전기 연구라고 하거나 또는 내러티브 연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관식이 나온다면 이 용어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현상학 연구는요, 인간의 경험에 동그라미 있어요.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경험한 거 있잖아요. 그 경험한 현상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는데, 이런 경험들 속에서 공통적인 주제나 본질을 추출하여 이를 동그라미 쳐요. 분석, 해석하는 연구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학은 뭐예요? 인간의 경험. 네. 근데 위에도 경험이고 밑에도 경험이지만 여기서 좀 더 많은 참여자들이겠죠. 참여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그 현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뭐 중이병이라든가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회적 현상이잖아요. 그럴 때는 현상학 연구라고도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지금은 없는데 이 2번 옆에다가 지오르기라고 좀 써주세요. 지오르기. 네, 지오르기. 이 지오르기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오르기는 이 현상학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오르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건 현상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현상학은 인간의 경험이나 현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질적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똑같은 경험이나 똑같은 현상을 봤어도 연구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현상학 연구라고 이야기해요. 사례 연구는 특정 개인, 집단, 조직, 사건 등 한정된 사례를 자세히 깊이 있게 다루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례를 연구할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례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라든가 또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건이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좀 자세히 연구를 해야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것, 그런 사건들이나 뭐 집단들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사례 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화기술지라고도 하고 민족지적 연구라고도 합니다. 이 2가지를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기술지는 뭐냐? 동그라미 특정 사회나 집단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하면은 장기간 참여 관찰하는 겁니다. 장기간 참여 관찰. 이 위에다 써주세요.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예, 아마존의 눈물. 네, 아마존의 눈물.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 보셨잖아요. 집단에 들어가서 장기간 동안 관찰하면서 이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기술지는 장기간 참여 관찰, 요 관찰 옆에 또 면접이라고 써주세요. 관찰도 하고 면접도 하면서 그 집단 구성원들이 생활하는 모습이라든가 행위 양상, 의사소통, 사고방식 등 총체적인 부분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래요? 문화 기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거 이론은요. 근거 이론은 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정 현상에 대한 이론을 생성하거나 발견할 때 사용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다른 것들도 질적 연구는 이론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것만 이론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론을 생성하거나 발견할 때 사용하는데 근거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자료를 부호화하는 코딩 과정이 체계적이다. 코딩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죠? 주로 양적 연구에서 코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도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근거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 원칙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네,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연구자가 만든 거예요. 네, 근거 이론은 그래서 코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는 무슨 연구다? 지속적인 비교 분석 이렇게 나오면 무슨 연구다? 근거 이론이에요. 여기까지가 사실 근거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근거 이론의 설명에 코딩의 세 가지 요칙이 있어요.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입니다. 그러면 근거 이론은 코딩은 뭐가 있는 거예요? 개방, 축, 선택. 자, 개방 코딩은 자료를 최초로 분석하는 단계로 중요한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하는 겁니다. 네. 어, 그리고 이 단어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 우선 근거 이론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예를 들면은,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론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학교 폭력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학교 폭력 관련된 사람들을 면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쫙 했는데, 보니까, 이 면담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방관자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어요. 방관한다, 방관한다, 방관한다. 그러면 이 대화 중에 계속 방관한다가 나오면 이 방관한다라는 걸 코딩을 통해서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을. 그리고 학교 폭력의 문제는 뭐야? 방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 어느 순간 사이버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온라인 상에서, 뭐 사이버 속에서, 카톡 속에서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범주화하는 개념을 도출하는 거죠. 사이버라는 단어를.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이버가 요즘 문제가 돼.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이 나타났어. 뭐예요?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질적 연구를 통해서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 코딩은 그 자료들, 수많은 면접 자료들 중에서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개방 코딩이라고 하고, 개념들을 범주하고 범주 간에 동그라미 써요. 상호 연관성을 설정하여 이론적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추 코딩. 그리고 선택 코딩은 발견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재통합하고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을 구성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택 코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근거 이론에서 이 개방, 축, 선택 코딩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문제가 나온다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자료를 최초로 분석하는 단계로 중요한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축 코딩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넣어놓고 틀린 문제를 찾으세요라고 하는 문제들이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고, 요 개방축 선택 코딩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주관식으로도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장에 대한 이론을 학습했고요.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가지시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아마 문제가 이번에는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31, 31문제까지 있네요. 네, 31문제까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전체 절 중에서 이 절이 제일 많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우선 보겠습니다. 연역법은이라고 나왔어요. 자, 연역법에 별표 가로 쳐주세요. 네, 이 답은 네, 귀납법입니다. 근데 연역법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연역법은 가설, 조작과 관찰, 검증의 순서로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뭐까지 특수한 것을 추론해내는 방법이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같이 특수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일반적인 진리 또는 원리를 얻어내는 걸 뭐라고 해요? 귀납법. 그렇죠? 네, 귀납적 추론, 뭐 귀납법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귀납법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연역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역법에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2번도 마찬가지죠. 성현이 불리던 공자나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진시 황제도 죽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이다. 네, 소크라테스만 바꿔놨네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네, 귀납법입니다. 자, 경험적으로 관찰된 자료에서 규칙성을 일반화시킴으로써 이론을 구성하는, 예, 경험적으로 먼저 관찰됐대요. 뭐예요? 이것도 귀납법이겠죠. 이렇게 연역법, 균형법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4번서부터 네, 계속 나오는 게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시기 전에 자, 보세요. 4번에 패러다임이에요. 5번은요. 특징이에요. 6번은요. 방법이에요. 7번은요. 결과 보고서예요. 네. 자, 이 양적 연구 하나만 보고서도 4번서부터 7번까지 양적 연구 패러다임, 양적 연구 특징, 양적 연구 방법, 뭐예요?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패러다임 특징 방법이라는 건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 이것만 가지고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연구 결과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필요하다. 주관적 해석이 필요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주관적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질적입니다. 예, 그래서 틀리고요. 자, 변인 간의 통제가 필요하고요. 변인 간 어떤 관계? 인과관계를 되게 중요한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방법으로 실험법이 있고요. 연구자는 연구 대상으로부터 어떻다? 독립적이다. 자, 5번 같은 경우요.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이해를 이해하는 작업을 중시한다. 맞아요, 틀려요? 상호작용. 틀리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요. 보편적 법칙, 네, 비슷하네요. 서술, 연구 대상의 실제성을 전제하고 사회현상에 대한 계량화 작업을 중시한다. 조금 다른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문제는 명확하게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옳은 것은 질적 연구, 질적 연구에 비해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낮죠. 그죠? 현상학적 탐구 방식. 이거 질적이잖아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의 상호성을 중시한다. 질적 연구. 자, 상호성을 중시하는 건 질적 연구죠. 질적 연구에 비해 연구 결과에 인과성을 중시한다. 인과성. 네,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사례 연구나 내러티브는 질적인 거죠. 자, 결과 보고서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료 분석은 통계 분석 기법, 주요 변수의 측정 도구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자료 수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통계 분석을 통한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추론을 수행해야 되죠.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의식의 답은 뭐예요? 5번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질적 연구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또, 예, 나오잖아요. 자, 봅시다. 질적 연구. 질적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이 연구 중인 이슈나 문제들을 경험하는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한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자료의 분석 과정이 균합과 연역을 오가는 복합적인 추론 과정을 포함한다.
약간 이상하지만 고민해 봅시다. 연구 설계가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되기보다는 실험 과정에서 변경되는 유연한 설계를 사용한다. 네, 그리고 질적 연구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간이란 자료 원천에 의존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그렇죠? 참여자의 관점, 참여자의 의미 등 참여자의 다양한 주관적 견해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건 다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균합과 연역을 오가는 복합적인 추론 과정을 하는 것도 맞는 게 되겠네요. 네.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합니다. 현상학적, 해석학적 접근의 토대를 두고 있죠. 면접, 관찰, 문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자료를 하죠. 추상적 개념을 조작화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조작화. 조작화는 측정 가능한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양적 연구의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개념을 조작하는 건 양적 연구에 해당하죠. 상호작용을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과 주관적 견해를 중시합니다. 즉, 질적 연구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서베이, 실험을 통한 자료 수집. 맞나요? 네. 맞나요? 네. 통계적 방법을 위한 자료 분석, 연역 추론과 객관적 분석, 연구 결과의 높은 일반성 간섭, 주관적 의미 해석을 통한 연구. 네. 질적 연구는 5번이죠.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주관적 의미, 해석학적, 현상학적, 단어 이미지 행동, 변인의 조작적 정의 과정을 중시한다. 통합화 처리 과정을 갖는다. 자, 조작적 정의 과정은 뭐라고 그랬죠? 양적 연구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4번서부터 11번까지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질적 연구냐, 양적 연구냐. 그러면 또 안 나오느냐? 아니, 뒤로 가면 또 나와요.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질적 자료의 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보시죠. 연구 자료의 검토, 자료의 분류 및 범주와 분석과 통합. 네, 분석과 통합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겠네요. 네, 그쵸? 그 다음에, 어, 자료의 분류 및 범주와는 먼저 연구 자료를 검토하는 건 아니겠고요. 그래서 답은 사실 이건 1번입니다. 예. 분석과 통합도 이건 아니고, 4번, 5번은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자료의 범주라는 것도 아니니까 1번하고 3번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료의 범주하고 분석과 통합을 하는 건 뭐, 그렇죠. 그래서 12번은 1번입니다. 네. 그리고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 보고서의 기본 체계이다. 서론을 하고 난 다음에 요약 함의 결과인데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선은, 네. 관련 문헌을 아무래도 먼저 검토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모델의 개념적 틀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방법론을 제시하고 자료를 제시하는, 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당하겠네요. 네. 이겁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이것도 공부를 아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관련 문헌을 먼저 검토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어떤 개념적 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그리고 방법을 갖고 자료를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은 여러분이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현상학적 연구를 구분한 거는 조금, 네,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시험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이렇게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적 연구와 비교하여 양적 연구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합니다. 자, 객관적 해석. 이거 맞아요, 틀려요? 높은 일반화 가능성. 맞아요, 틀려요? 통계적 방법을 통한 자료 분석. 네, 세 개 다 양적 연구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기역, 이은, 디귿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또 다른 거 하나 틀린 거 나왔으면 그거 하나 찾아서 지우고 뭐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만 나왔다면 여기서는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는 이렇게 계속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도 꾸준히 계속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적 연구는 면접, 관찰, 문서 등 다양한 자료에 의존한다. 맞죠? 질적 연구는 객관적 진술을 중요하게 다루나요? 객관적? 아니잖아요. 양적 연구는 조작적 정의 과정,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모두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 검토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양적 연구의 결과는 일반화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볼 때 자꾸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것 가지고 좀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적 연구는요, 연역적 논리의 경향을 따른다. 연역적,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균합적이잖아요. 그쵸? 네. 연역적은 뭐예요? 양적 연구예요. 질적 연구는 현상학적, 해석학적, 질적 연구는 존재론적 입장에서 관찰된 개별 사실로부터 뭐를 점차 이론을 도출해 가죠. 그쵸? 개별 사실로부터 관찰된 개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적 연구는 변인의 조작적 정의 과정을 중시하고 경험적, 실증적 탐구의 전통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네, 1번입니다. 1번. 자, 17번입니다. 다음 중 양적 연구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합니다. 종류에 대한 거예요, 이제. 자, 요인 설계 안 배웠어요. 배속 설계 안 배웠어요. 반복 측정 설계 안 배웠어요. 문화기술지 배웠어요. 이거 뭐라고 그랬죠? 질적 연구라고 그랬잖아요. 구조 방정식 뭐요? 대표적인 양적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심층 면접. 면접은 주로 질적. 민속학적 방법론 주로 네. 가설 가설 연역법, 이거 뭐예요? 연역법은 무슨 연구? 양적. 가설도 무슨 연구? 양적. 네. 역사 연구, 현상학적 접근법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은 신뢰성, 현상학, 아이고, 2번 보이네요. 경로, 요인, 회귀 다 뭐예요? 양적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문화기술, 분산, 아이고, 근거이론, 사례이론, 사례연구, 현상학 다 맞죠? 분산 연구입니다. 이렇게 요 질적 연구만 가지고도 이렇게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사례 연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맞아요. 일반적으로 여러 형태의 자료를 상세하고 심층적으로 수집합니다. 사례의 맥락과 현장의 기술에 대한 좁은 묘사, 폭넓은 묘사로 접근. 자료 분석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분석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네. 죄송해요. 자, 여기서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일반화시키기 어렵죠. 사례 연구. 그쵸?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네, 근데 2번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여러 형태의 자료를 상세하고 심층적으로 수집하는 건 아니죠. 여러 형태의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번 이 1번은 2번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 형태의 단일 형태잖아요. 단일. 네, 그 여러 형태의 자료를 심층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21번 저도 조금 방금 전에 좀 헷갈렸어요. 여러 형태의 자료를 단일 자료가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상세하게 심층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사실 사례 연구에 관한 것은 조금 맞는데 21번은 저희가 조금 더 학습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도 약간 좀 혼선이 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사례 연구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은 문화기술지에 관한 것입니다. 민족 지적이라고 좀 써주시고요. 자,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경험의 본질, 경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와 연관시키라고 그랬죠? 현상학입니다. 현상학. 그래서 현상학 연구고요. 연구자가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내며 뭐와 관찰과 면접을 장기간 참여 관찰, 면접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문화기술 맞나요? 집단 문화에 공유된 패턴을 기술하고 해석하고자 할 때 더 적합하다. 맞죠? 자, 자료의 분석은 개방, 축, 선택 코딩. 이거 무슨 연구예요? 근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리을은 아니죠. 답은 뭐예요? 니은 디귿입니다. 그래서
1번 기억은 써주세요. 현상학, 리을은 근거 이론. 자, 23번은 그 다음 연도에 아주 쉽게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위에 문장하고 비슷해요. 특정 사회나 집단에 들어가서 모임하면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참여 관찰법을 사용. 집단이 생활하는 모습, 의사소통,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 이거 무슨 연구예요? 문화기술지입니다. 문화기술지. 24번도 또 나왔어요. 문화기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자, 문화적 또는 사회적 집단이나 체계에 관한 기술적 해석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문화 공유 집단의 행동, 언어, 상호작용의 의미를 연구합니다. 자, 단일한 개인의 삶 보고 이거 디귿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뭐예요, 이거? 예, 뭐예요? 생애사 연구입니다. 그래서 틀리고요. 학습된 행동, 관습, 생활 패턴을 검토합니다. 장기간 참여 관찰, 네, 네, 장기간 참여 관찰이나 면접을 통해 수행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학습된 행동이나 관습, 이건 잘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어? 네. 아이고야, 제가 실수했네요, 하나. 저도 이렇게, 네. 요거 틀렸네요. 네. 저도 지금 답이 세 개인데 갑자기 네 개가 돼가지고 헷갈렸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화 비공유 집단이네요. 공유 집단이라고 그랬죠. 비공유.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집단에 이거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니은 디귿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에 해당하네요. 아, 순간적으로 저도 이렇게 아마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저와 똑같은 경험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근데, 이 문제는 그래도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디귿이 무조건 아니기 때문에 디귿을 좀 지워봅시다. 이렇게 지우고, 그다음에 지우고, 그다음에 지우고. 그러면 기억, 니은, 미음 아니면 기억, 리을, 미음. 그러니까 리을이냐, 니은이냐 이렇게 가지고 아마 좀 더 풀어보셨다면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지워 나가다 보면 객관식에서 처음 하나도 안 했을 때는 5개 중에 선택한다면 지워 나가면 2개 중에 선택을 하고요. 또 그 중에서 내가 하나 정도 아는 게 있다면 또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입니다. 어떤 질적 연구냐? 면담이 주로 수집되고 표집에서 이론적 표집 절차를 가진대요. 주된 분석 방법은 지속적 비교 방법이래요. 여기까지 들어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쵸? 그런데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세 가지. 이제는 알았죠. 이거 무슨 연구예요? 무슨 연구예요? 근거 이론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주관식은 풀 수 있다. 근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자, 자료 수집, 코딩, 그리고 해석 단계가 동시에 진행된다. 맞나요? 네, 동시에 진행된다. 네. 그 다음에 사전에 설정된 이론적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주 목표이다. 주 목표, 목표이다. 사전에 설정된 이론적 가설. 아니죠. 그쵸? 이론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겁니다. 자, 개방 코딩에서는 주요 범주 간의 상호 연관성을 찾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죠? 개방 코딩에서는 저는 알고 있어요. 제시된 이론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제시된 이론에 근거하여 자료를 찾는 것이 마지막 단계이다. 이거 아니죠. 예. 자료를 찾아서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 사실 틀리거든요. 니은, 니은, 리을, 네. 리을, 아이고, 자꾸 틀리네요. 네. 네. 지금 니은하고 리을만 다 지워보시면 사실 답이 다 지워지고 답은 기억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그러면 디귿은 왜 안 되느냐? 개방 코딩이 아니에요. 개방 코딩. 무슨 코딩일까요? 상호 연관성을 찾는 것. 축 코딩이에요. 옆에 축 코딩이라고 좀 써주세요. 축 코딩이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근거를 약간 설명을 좀 꼬아 놓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27번에서도 그렇게 이제 새로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새로 이렇게 줬어요. 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이론적 근거를 주고 있대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표시. 지속적인 비교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거 맞죠? 자료는 포화 수준에 이르기까지 수집하는 거 이것도 맞아요. 축코딩은 범주를 속성과 차원에서 하위 범주와 연결하는 과정. 자, 선택 코딩은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과정. 네, 답은 뭔가요? 네, 답은 5번이에요. 5번. 그러니까 상징적 사고작용 이론에 근거를 두는 것도 맞습니다. 선택 코딩이 아니라 뭐죠? 자료를,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초기 과정은 개방 코딩이잖아요. 그 다음 추 코딩. 선택 코딩은 뭐예요? 이론을 먼저 만드는 것.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 선택 코딩은 마지막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또 마찬가지로 근거 이론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요. 자, 개방 코딩은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개방 코딩을 핵심 개념을 찾는 과정으로 개방형 코드를 재분석하여 코딩의 핵심 개념을 규명한다. 개방형 코딩은 추 코딩은 자료의 분리, 검토, 비교적 반복 수행을 통해 범주를 만들어 나간다. 네, 범주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거 1번은 자 우선은 기억은 요거 틀린 거거든요. 요거는 무슨 코딩? 선택 코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추 코딩이 아니라 무슨 코딩? 개방 코딩입니다. 자, 선택적 코딩은 개방형 코딩과 추 코딩을 통해 규명된 개념들을 조작하여 핵심 개념을 규명하는 것. 핵심 개념을 규명하는 것. 이거 뭐예요? 이게 선택 코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류학적 학문 전통에서 연구 방법, 천성된 독특한 연구 방법으로 대표적인 학자는 하임즈라고 하는데 저희 교재는 안 나왔어요. 네, 그냥 무시하세요. 근데 밑에 쓰세요. 언어 인류학입니다. 언어 인류학이라고 하네요. 하임즈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수업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도 시험에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범주 간의 규명을, 관계의 규명을 위해 관련된 조건, 결과 등을 추상화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네, 추상화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축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 28에서도 개방 코딩, 축코딩, 선택 코딩이 어떻게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하고 예, 축코딩의 개념, 이거 축코딩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이거 개방 코딩의 개념, 선택 코딩의 개념, 그다음에 여기 또 축코딩의 개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9번은요. 땡땡은 한 개인이 살아온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한 개인의 삶, 면접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뭐예요, 이거? 네, 생애사 연구입니다. 또는 근거이론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미있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한 개인의 이야기 속에 표현된 삶의 경험들, 한 개인이니까 이거 무슨 연구예요? 생애사, 내러티브, 전기 연구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연대기적 시공간 속에서 일련의 사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뒤에 보시면 생애사 연구나 전기 연구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뭐예요, 답은? 근데 작년에 저한테 이거 생애사라고 쓰신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전화 오셨어요. 생애사라고 쓰면 안 됩니까? 어, 안 되죠. 생애사 연구를 썼는데 어떻게 생애사 연구가 답에 보이는데 쓰겠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내러티브 연구라는 것을 쓰게끔 만들었던 문제예요. 참 재밌죠? 예. 만약에 뒤에 것이 없었다면 내러티브가 아니라 생애사나 전기 연구도 맞았겠죠. 자, 내러티브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야기합니다. 질적 연구의 한 접근 방법이고요. 한 개인의 이야기 속 생애사 연구도 포함되고 현장 텍스트를 재구성하고 개방 코딩, 추코딩 이거 무슨 이론이에요? 근거 이론입니다. 31번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학습 잘 하셨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의해서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학습하시면 되고요. 또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더 내 것으로 만들면서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절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이 이해 파트에서 최소한 두 문제는 나온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는 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이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